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 그 안에서 최지숙은 오래된 전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이 옷 괜찮으려나? 거울에 비친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워온 지난 시간들이 주름마다 담겨 있는 듯 했다.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오늘 상견례 자리에 모일 이들과 비교하면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예비 며느리 한수정의 집안은 강남의 부유층.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자 영향력 있는 인물이고 어머니는 명문대 교수 출신이었다. 지숙은 거울 앞에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아들 진혁이 들어왔다. 넥타이를 매던 손길을 멈추며 지숙을 바라본 그는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의 청년이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그래, 그런데 나 좀 초라하지 않니? 진혁은 잠시 멈칫하더니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긴장하신 거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수정이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지숙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다. 혹시 오늘 형편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집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지숙은 말끝을 흐렸다. 진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수정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너무 따뜻하고 좋은 분 같아서 꼭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말했어? 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세요. 아들의 단단한 목소리에 지숙의 굳은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진혁은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다. 가요, 어머니. 다 잘 될 거예요. 지숙은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매며 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가 멀어지고 큰 도로를 따라 서울 도심이 다가왔다. 잠시 후 진혁이 앞을 가리켰다. 어머니, 저기예요. 넓은 유리창과 고풍스러운 현판이 걸린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입구부터 범상치 않았다. 와, 정말 멋지구나. 지숙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직원이 정중히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셨나요? 네. 한수정 이름으로 예약했어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내부로 들어가자 은은한 조명,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이 펼쳐졌다. 지숙은 생전 처음 이런 자리에서 식사하게 된 듯 긴장된 숨을 삼켰다. 그 순간 맑고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멀리서 한수정이 걸어왔다. 키 169cm의 단정한 어깨 길이 헤어스타일, 군더더기 없는 단아한 미모. 그녀는 지숙 앞에 서며 두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야. 진혁이가 태워줘서 편하게 왔어. 너도 오늘 참 예쁘다. 지숙은 수정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몇 번 만난 적 있었지만 볼 때마다 마음에 드는 아이였다. 추우셨죠? 어서 들어가실게요. 수정은 지숙의 팔을 살짝 부축하며 안내했다. 잠시 후 그들은 예약된 룸 앞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이미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의 시선이 지숙을 향했다. 수정이 먼저 문을 열며 환하게 말했다. 어머님 오셨어요. 룸 안에서는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정수와 김순희. 정수는 키가 크고 넓은 어깨에 당당한 기세가 배어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매끈히 빗어넘긴 모습은 세월이 묻어났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다. 오랜 세월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에게서만 풍기는 위압감이 있었다. 순이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인상이었다. 중간 키의 단정한 단발머리, 고든 자세에서 흘러나오는 품격은 교육자 출신이라는 이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진혁은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곧 지숙도 뒤따라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그러나 고개를 들어 올린 순간 정수와 지숙의 시선이 맞닿았다. 그 짧은 찰나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두 사람 모두 그대로 굳어버렸다. 정수의 목소리가 순간 갈라졌다. 지숙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끝이 떨리며 시선을 피했다. 룸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정과 진혁 그리고 순이마저도 당황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자리에 앉으시죠. 순이가 조심스럽게 침묵을 깨뜨렸다. 네. 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정수 역시 맞은편에 앉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정갈하게 차려진 요리들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수정이 신중하게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영 역시 지숙의 얼굴을 살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입을 닫은 채였다. 몇 분간의 정적 끝에 마침내 순이가 직접 물었다. 혹시 두 분 아는 사이신가요? 그 순간 정수의 얼굴에 핏기가 몰리기 시작했다.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고 가쁜 숨이 거칠게 오갔다. 너!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지숙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손등이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다. 정수의 분노는 점점 고조되었다. 여보, 진정해요. 순이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어 달랬지만 이미 감정의 두근 무너져 있었다. 순간 정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 결혼 무효다. 내 딸은 절대 이런 집안하고 결혼 못해. 그의 손이 테이블을 내리치자 룸 안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는 물컵을 집어들었다. 주저함도 없이 지숙의 얼굴에 물을 끼얹었다. 지숙이 짧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차가운 물이 얼굴과 새 정장을 순식간에 적셨다. 아빠! 수정이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 진혁이 황급히 지숙을 부축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순이가 당황하며 남편을 붙잡았지만 정수는 이미 폭발한 상태였다. 이 더러운 곳에서 당장 나와. 정수의 고함이 룸 안을 가르자 모든 사람의 얼굴이 공포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정수는 순이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며 외쳤다. 여보, 왜 그러세요? 나와. 당장! 놀란 순이는 균형을 잃을 뻔하며 따라 나왔다. 아빠,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수정의 눈가가 금세 젖어들었다. 너도 빨리 나와. 정수는 딸의 팔목까지 잡아채며 문 쪽으로 몰아붙였다. 수정은 눈물 맺힌 눈으로 지숙을 바라봤다. 걱정과 혼란이 뒤섞인 시선이었지만 결국 아버지의 힘에 이끌려 나갈 수밖에 없었다. 무겁게 닫힌 문 뒤로 룸 안에는 물에 젖은 채 떨고 있는 지숙과 충격에 휩싸인 진혁만이 남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혁이 급히 다가가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지숙은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을 흘렸다. 얼굴과 옷이 젖어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봉인해둔 과거가 뜻밖의 순간에 문을 열고 튀어나온 것. 그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다. 운전대를 쥔 진혁의 얼굴은 창백했고 옆자리에 앉은 지숙은 젖은 채로 창밖만 바라봤다. 차 안에는 축축한 습기와 무겁고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이 감돌았다. 진혁은 힐끔힐끔 어머니를 살폈다. 평생 강인해 보였던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은 처음이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집에 도착하자 진혁이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응, 그래야겠다. 힘 빠진 목소리로 지숙은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수건으로 머리를 대충 말린 채 나왔다. 화장은 지워져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지독한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거실 구석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진혁도 맞은편에 앉았지만 평소보다 한 발짝 더 떨어져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아무 말도 없이 서로의 존재만 확인하며 수십 분이 흘렀다. 마침내 진혁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이랑 아는 사이세요? 지숙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입술이 열리려다 닫히길 반복했다. 진혁은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전 괜찮아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지숙은 결국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다. 전 남편이야. 네? 한정수 그는 엄마의 전 남편이야. 순간 진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온몸에 전기가 훑고 지나가는 듯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요? 전 남편이라고요? 그래, 맞아. 진혁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다. 이럴 수가 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리고 주저하다가도 결국 쏟아냈다. 어머니 제 친아버지는 아니시죠? 그죠?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 그 말에 진혁은 털썩 소파로 주저앉았다. 눈이 충혈된 채 젖은 호흡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내뱉었다. 그럼 결혼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저랑 수정이요. 법적으로 우리가 결혼 못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순간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다. 진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 저 수정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숙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아들아, 미안하다. 사실 내가 그 사람에게 큰 죄를 지었어. 아마 무슨 일이 있어도 그쪽에서 결혼을 반대할 거다. 죄요?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진혁이 다그쳤다. 지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 과거는 너무 아파서 너한테 말할 수가 없어. 어머니. 진혁이 벌떡 일어나 소파를 벗어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체 무슨 일인데요? 저한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아니야, 진혁아.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의 단호한 거절에 진혁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 아시는 거예요? 수정이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그 애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숙의 가슴이 찢어졌다. 아들의 눈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목소리는 절규로 번져갔다.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진혁은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어깨를 떨었다. 지숙은 다가가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손끝조차 뻗을 수 없었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이 전부였다. 진혁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에 젖은 얼굴, 충혈된 두 눈이 어머니를 찔렀다. 결국 수정이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지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침묵으로 죄책감을 드러낼 뿐이었다. 잠시 후 진혁은 무겁게 몸을 돌려 방으로 향했다. 진혁아, 지숙이 애타게 불렀지만 아들은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문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다. 그날 이후 집안은 지옥이 되었다. 진혁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 먹어라. 아들아, 회사 늦겠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은 없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똑같았다. 밤이면 더 괴로웠다. 지숙은 침대에 누워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내 과거만 없었다면 아들은 지금쯤 행복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지숙은 부엌으로 향하다가 탁자 위에 놓인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자 진혁의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어머니께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정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숙의 손에서 편지가 흘러내렸다. 진혁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그녀는 곧 벌떡 일어나 아들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옷장은 활짝 열려 있었고 옷가지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책상 위도 서랍 속도 빈자리뿐이었다. 지숙은 그 자리에 무너져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을 닦으며 벌떡 일어섰다. 아들을 찾아야 한다. 세수조차 하지 않은 채 지숙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트, 헬스장, 카페 진혁의 발길이 닿았던 곳은 모두 찾아다녔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이 다니던 회사까지 찾아갔다. 실례합니다. 한진혁 대리님 계신가요? 직원이 잠시 당황한 듯 답했다. 아, 진혁 대리님요? 그만두신 지 며칠 됐는데요. 뭐라고요? 지숙의 귀가 멍해졌다. 그만뒀다고요? 네, 어디 계신지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지숙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회사까지 정리했다는 건 정말로 떠날 준비를 했다는 뜻이었다. 비틀거리며 회사 밖을 나선 지숙은 마지막으로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따르릉 따르릉. 한참을 울리다 결국 끊겼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지숙은 빌딩 로비 구석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좌석에서도 집 앞 계단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숨을 고르며 급히 전화를 집어들었다. 진혁이니? 간절한 기대가 담긴 목소리였다. 그러나 돌아온 건 차갑고 분노에 찬 목소리였다. 최지수, 너 뭐야? 지숙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 한정수였다. 정수 씨? 네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네 아들이 우리 딸을 꼬드겨서 집을 나갔잖아. 당장 책임져. 찾아서 데려와. 정수의 고함에 지숙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정말 미안해요. 저도 지금 찾고 있어요.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뚝. 전화를 끊어버렸다. 지숙은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다음 날부터 지숙은 다시 아들을 찾기 시작했다. 갈 만한 곳은 모조리 뒤졌다. 하지만 어디에도 아들은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낯선 번호가 떴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느끼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차갑고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진혁 씨 보호자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죠?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당장 오셔야 합니다. 위급하다고요. 지금 어디예요? 청주병원입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뚝. 지숙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급히 외투를 걸치고 집을 뛰쳐나왔다. 택시, 택시. 차에 오르자마자 외쳤다. 기사님, 청주병원으로 제발 빨리 가주세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지숙은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기만 해다오. 1시간이 넘는 시간이 마치 며칠 같았다. 마침내 병원에 도착했다. 지숙은 접수대에 달려가 소리쳤다. 저 최진혁 보호자입니다. 간호사가 놀란 눈빛으로 안내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진혁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다. 의식이 없었다. 진혁아, 지숙은 무릎을 꿇고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손끝은 차갑기만 했다. 그때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중년 의사가 들어왔다. 환자 보호자? 네,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불이 난 집에서 자다 연기를 많이 마셨습니다. 연기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만 하루 이틀 정도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괜찮아지는 거죠? 네. 며칠 지켜보면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최진혁 씨와 함께 있던 여성분도 다른 병실에 계십니다. 그분 역시 연기를 많이 들이마셔서 의식을 잃은 상태예요. 지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정수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잠시 후 지숙이 화장실에 다녀오려 복도에 나섰을 때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지수! 정수였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씩씩대며 다가오더니 순식간에 지숙의 멱살을 거칠게 잡았다. 내 아들 때문에 내 딸이 죽을 뻔했잖아. 정수의 고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지숙의 몸이 휘청거렸다. 예전에도 그렇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는 거야? 미안 지숙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정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당장 아들 데리고 내 눈앞에서 꺼져! 내 인생에서 사라져! 복도의 사람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다. 놀람과 수군거림이 번져갔다. 지숙은 눈물만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요. 제발. 그때 순이가 급히 달려왔다. 여보, 이러지 말아요. 여기 병원이에요. 그녀가 정수의 팔을 붙잡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왜 지숙 씨 탓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여성한테 이런 짓을 해요? 당신답지 않잖아요. 정신 좀 차려요. 간호사들도 달려와 제지했다. 선생님, 제발 진정하세요.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됩니다. 정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마지못해 손을 놓았다. 주먹을 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여보, 우리 수정이 보러 갑시다. 순이가 남편의 팔을 꼭 붙잡았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아직도 분노와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지숙은 멍하니 복도에 서 있었다. 목이 얼얼했고 잡혀있던 옷깃은 구겨져 있었다. 방금 일이 꿈이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진혁의 병실로 향한 지숙은 의자에 앉아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아, 미안하다. 한편 다른 병실. 정수는 의식을 잃은 수정의 곁에 앉아 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분노, 후회, 걱정,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서로 다른 감정들이 한데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다. 방금 전 지숙과의 충돌 장면이 떠올랐다. 그녀의 놀란 눈빛, 떨리는 목소리, 연거푸 내뱉던 사과. 그때 순이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조용히 남편 옆에 앉은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실 안에는 수정의 고른 숨소리만이 잔잔히 울려 퍼졌다. 마침내 순이가 입을 열었다. 당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한 힘이 담겨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당신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겠어요. 지숙 씨랑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정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오랫동안 입을 다문 채 창밖을, 딸을, 그리고 자신의 손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리고 마침내 낮게, 무겁게 입을 열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지숙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어. 그것도 내 사업을 망친 놈이랑. 순이는 침묵 속에서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예상은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아프고 깊은 과거였다. 이제야 남편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말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다시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너무 힘들어.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가슴 깊이 묻어둔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당신. 순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아내이자 한 딸의 엄마로서 해야 할 말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아니, 저보다 직접 겪은 당신이 수십 배 더 힘들겠죠. 하지만 이미 몇십 년 지난 일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딸까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할까요? 그 말에 정수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수정의 모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른들의 일은 어른들의 일로, 아이들의 일은 아이들의 일로 생각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순이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수정이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픈 만큼 지숙 씨도 아팠을 거예요. 유일한 가족인 아들이 집을 나갔고 그 아들이 우리 딸까지 데려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조마조마했겠어요. 그 말을 들은 정수의 고개는 점점 더 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지숙 씨 멱살 잡았을 때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당신의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그래도 당신답게 이 일은 현명하게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정수는 순이의 말을 들으며 점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의 말이 하나하나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봤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병원에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했어. 정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가 안도의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원하고 사랑한다는데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방해할 수 없지. 정수의 목소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간간히 들리는 의료진의 발소리만이 복도를 오고 갔습니다. 다음 날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병원 복도를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순이는 이른 아침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남편과의 대화 이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여보, 커피 한잔 할까요? 순이가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래. 병원 1층에 카페 있던데 거기로 가자.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1층 카페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가장 조용한 구석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정수와 마주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커피가 나왔습니다. 원두의 진한 향이 필요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입구로 지숙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수는 지숙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잠시 몸을 경직시켰습니다. 지숙이 조심스럽게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숙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정수를 바라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순이가 부드럽게 말하며 지숙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사실 순이가 지숙을 카페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지숙은 정수와 가장 먼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여기 커피 시켜놨어요. 순이가 지숙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잠시 세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과거의 일은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순이는 그 말을 끝으로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수정이 보러 올라갈게요. 순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카페를 나갔습니다. 순이가 자리를 떠난 뒤 카페 테이블에는 정수와 지숙만이 남았다. 마치 얼음장처럼 굳어버린 공기. 정수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쌌다. 하지만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숙은 한 모금도 손대지 않은 커피를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정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카페 전체를 울릴 만큼 절절했다. 미안하다. 지숙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정수의 얼굴엔 어제의 분노는 자취도 없고 깊은 후회와 미안함만이 어려 있었다. 내가 어제 너무 심했어. 정말 미안하다.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지숙의 눈물이 터졌다. 그동안 억누르고 살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저도 미안해요. 모든 게 다 제 탓이에요. 지숙은 얼굴을 감싸준 채 어깨를 떨었다. 목이 메어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다시 침묵.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적대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나누는 침묵이었다. 정수는 오랜 망설임 끝에 가장 아픈 질문을 꺼냈다. 그때 왜 나를 떠난 거야?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지숙은 정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 안에는 상처와 원망,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정수는 목이 메어 속삭였다. 너만 내 곁에 있어줬어도 나는 그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거야. 지숙은 숨을 고르며 겨우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의 문을 천천히 열었다. 정수와 지숙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절. 정수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고 지숙은 남편을 믿고 지지하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 불황은 그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연달아 공사가 취소되고 회사는 빚더미에 앉았다. 괜찮아요. 당신은 해낼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지숙은 늘 밝게 웃으며 남편을 다독였다. 하지만 혼자 남은 밤이면 베개를 적셨다. 남편이 점점 작아지고 기죽어가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됐다. 빚쟁이들이 집 앞에 찾아와 협박했고 정수는 그들을 피하느라 집을 비우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지숙은 두려움 속에서 홀로 남편의 무사 귀가를 기다려야 했다. 어느 날 밤 정수가 집을 나간 사이 똑똑 예상치 못한 두드림 소리에 지숙은 놀라며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깔끔하게 넘긴 머리, 반짝이는 고급 시계, 품이 있는 태도.
그의 모든 것은 부와 권력을 상징했다. 오랜만이네. 나야. 정태수. 지숙의 얼굴이 굳었다. 정태수? 정수의 사업 경쟁자이자 그의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남자였다. 들어가도 될까?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허름한 실내를 둘러본 태수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예전에 내가 알던 지숙 모습은 어디 갔지? 이렇게 살려고 날 거절한 거야? 지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수와 결혼하기 전 정태수 역시 자신에게 청혼했었던 기억이 스쳤다. 참. 살기 힘들어 보이네. 그의 말투엔 동정이 아닌 조롱이 섞여 있었다. 지숙은 불쾌했지만 예의를 지키려 애썼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태수는 비웃듯 말했다. 네 남편, 한정수. 완전히 망했잖아. 지숙은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그이와 함께라면. 오히려 당신을 마주하니 행복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지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장태수는 비웃듯 씁쓸하게 웃었다. 행복. 거짓말하지 마. 이게 행복이면 서울형 노숙자들도 다 행복하겠네. 한 걸음 더 다가온 태수의 눈빛에는 오래전부터 눌러왔던 감정이 번져 있었다. 너는 이렇게 살기엔 아까운 여자야. 내게 와. 내가 평생 책임져 줄게. 지숙의 눈에 분노가 치밀었다. 당장 나가라고 했지? 사람을 돈으로 사려는 남자는 평생을 살아도 좋은 여자 못 만날 거야. 당장 꺼져! 그러나 태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지숙의 강인한 눈빛에 더욱 집착하는 듯 다가왔다. 난 네가 이런 모습일 때 더 좋아. 내 남편 빚 내가 다 갚아줄게. 내 남편 사업도 다시 일으켜줄 수 있어. 잘 생각해. 귓가에 스치는 속삭임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칼날 같았다. 그 말을 남기고 태수는 집을 나갔다. 남겨진 지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며칠 뒤 정수가 집에 돌아왔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멍투성이었다. 빚쟁이들에게 당한 게 분명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지숙은 급히 남편을 부축하며 눈물이 핑 돌았다. 정수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지숙은 소독약으로 그의 상처를 치료했다. 약이 닿을 때마다 정수가 이를 악물자 지숙의 가슴은 찢겨나갔다. 그날 밤 지숙은 남편을 안으며 속삭였다. 당신은 최고예요. 당신은 저 없어도 뭐든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힘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묘한 불안을 느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러나 지숙의 마음은 이미 갈라져 있었다. 며칠 뒤 떨리는 손으로 지숙은 수화기를 들었다. 정태수의 번호를 누르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한 번만 더 누르면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다.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저예요. 지숙이에요. 부탁 들어줄게요. 정말이야?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 남편은 절대 알아선 안 돼요. 알았어. 약속하지. 지숙의 이야기를 들은 정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눈은 그녀를 향해 있었지만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초점이 흐려졌다. 그게 사실이야? 정수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다. 지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더는 숨길 것도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정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수십 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원망이 잘못된 방향의 칼날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병원 복도에서 그녀의 멱살을 잡던 순간이 떠올랐다. 자신이 쏟아냈던 모든 말이 후회로 바뀌었다. 지숙은 간절히 덧붙였다. 저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를 이해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비겁했어요. 결국 돈에 흔들렸으니까. 하지만 우리 아들 진혁이는 저와는 달라요. 그 아이만큼은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 말에 정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터져나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처음에는 몇 방울이었지만 곧 멈출 수 없었다. 내가 얼마나 못난 남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정수는 흐느끼며 얼굴을 감쌌다. 지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도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한참을 서럽게 울던 정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숙은 놀라 그를 바라봤다. 정수는 테이블을 돌아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숙을 끌어안았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뜨겁고 간절한 품. 미안하다. 정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다. 내가 못나서 그래서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내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널 그런 선택 안 하게 만들었을 텐데. 정수는 그녀를 더욱 꽉 껴안았다. 지숙도 그 품에 몸을 맡기며 흐느꼈다. 저도 미안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다. 카페 안의 소음은 어느새 들리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체온과 눈물만이 남아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오해와 상처가 그 순간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한참 뒤 눈물이 잦아들자 두 사람은 조심스레 다시 자리에 앉았다. 정수는 지숙의 손을 잡았다. 예전과 달리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근데 왜 넌 혼자야? 정태수랑은 어떻게 된 거야? 정수의 목소리에는 묵은 의문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지숙은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떨궜다. 그 사람한테 간 뒤 몇 년은 그럭저럭 살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를 때리고 집에 다른 여자까지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정수의 주먹이 테이블 밑에서 단단히 쥐어졌다. 나쁜 자식. 그래서 도망쳤어요. 안 그러면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아서. 지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다. 정수는 간절히 물었다. 그럼 그때 나한테 오지 그랬어? 지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 찾아갔어요. 정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하지만 당신은 이미 재혼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제가 떠나놓고 다시 돌아가려 했다는 게 참 나빴죠? 지숙의 눈가에 쓴 눈물이 맺혔다. 정수는 운명의 잔혹함을 원망했다. 운명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수는 낮게 물었다. 그럼 진혁이는 정태수의 아들이야? 지숙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 사이에 아이는 없었어요. 진혁이는 입양했어요. 정수는 그제야 지숙이 홀로 견뎌낸 세월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리고 그 여자의 강인함과 고단한 삶에 마음이 저려왔다. 정수는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지숙은 눈물이 고인 채 미소를 지었다. 정수의 따뜻한 위로에 묵직한 짐이 조금씩 내려앉는 듯했다. 하지만 정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현실을 마주했다. 세월이 이렇게 야속하게 흘러버렸구나. 이제 나는 소중한 아내와 딸이 있어.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벽이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정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지숙을 바라봤다. 하지만 진혁이와 우리 수정이가 결혼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겠지. 그 아이들이 원한다면 사돈으로라도 행복하게 지켜보자고. 어때? 지숙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예전처럼 부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사랑이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럼 우리 사돈 되는 거네요. 지숙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정수도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지. 두 사람의 웃음이 카페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 순간 순이가 숨을 몰아쉬며 카페로 들어왔다.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다. 지숙 씨, 아드님이 깨어났어요. 정수와 지숙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말요? 네. 빨리 가봐요. 세 사람은 서둘러 병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침대 위에 앉아 있는 진혁이 보였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왜 다 같이? 진혁은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그 순간 정수가 망설임 없이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진혁이 급히 일으키려 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꿋꿋이 자리를 지켰다. 내가 내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물을 끼얹은 걸 사과하고 싶다. 정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정수는 진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진혁아, 내 어머니와 잘 얘기했다. 이제 과거의 일로 너희에게 피해 주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진혁아,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리더니 곧 굳은 결심처럼 무겁게 이어졌다. 내 딸과 결혼해 주겠나? 그 순간 진혁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몇 날 전만 해도 절망처럼 멀어 보이던 일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것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진혁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목소리에는 벅찬 기쁨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다. 잠시 후 옆 병실에서도 희소식이 들려왔다. 수정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것이었다. 모두 서둘러 병실로 향했다. 수정이 천천히 눈을 뜨자 병실 주변에는 아버지 정수와 어머니 순이 그리고 진혁과 지숙이 함께 서 있었다. 며칠 전 악몽 같은 상견례를 떠올리던 수정은 믿을 수 없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지숙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정아, 괜찮니?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수정은 고개를 저으며 눈가를 붉혔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저희가 말도 안 하고 집을 나온 게 죄송하죠? 그때 진혁이 갑자기 수정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봤다. 수정아, 우리 결혼 승낙받았어. 진혁의 목소리는 기쁨에 떨렸다. 네가 그때 얘기했잖아. 제대로 된 프로포즈도 안 해서 서운했다고. 수정의 눈가가 눈물로 젖어들었다. 진혁 씨? 진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대로 말할게. 수정아, 나랑 결혼해 줄래? 수정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웃었다. 네. 좋아요. 진혁은 천천히 일어나 조심스레 수정을 끌어안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들의 얼굴에도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번졌다. 병실 안은 따뜻하고 행복한 공기로 가득 찼다. 그동안의 오해와 상처가 모두 치유되고 두 가족이 진정 하나 되는 순간이었다. 늦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커튼을 살짝 흔들었지만 지숙의 마음은 봄날처럼 따뜻했다. 그녀는 방 안의 낡은 전신 거울 앞에서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몇 주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수십 년간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뒤 찾아온 평온함이 얼굴 전체에 드러나 있었다. 어머니, 너무 아름다우세요. 문 앞에서 지켜보던 진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아들아. 지숙이 미소 지으며 다가와 진혁의 넥타이를 정성스럽게 매만져 주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얼마 전 악몽 같았던 상견례의 아픈 기억을 덮고 정수가 제안한 새로운 상견례 자리. 오해가 풀리고 화해가 이뤄진 뒤 첫 만남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었다. 저녁 무렵 모자는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했다. 어서 오세요. 정수와 순이 그리고 수정이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룸 안의 분위기는 지난번과는 천지 차이였다.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기운이 가득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정수가 자연스럽게 지숙에게 인사했다. 서로 이제 사돈이 될 사이. 두 사람은 존댓말로 예의를 갖추기로 했다. 5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모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정식 요리가 식탁 위를 가득 채우고 은은한 조명이 룸을 포근히 밝혀주었다.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인데 술 한잔 합시다. 정수가 제안했다. 좋습니다. 지숙이 고개를 끄덕였고 진혁과 수정도 웃으며 동의했다. 5개의 잔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맑은 종소리 같은 건배 소리가 룸 안을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종소리 같았다. 첫 잔을 비우자 분위기는 한층 더 부드러워졌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 몇 주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가 자연스레 이어졌다. 평소보다 말이 많아진 진혁은 잠시 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욱 진실되게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진혁에게 집중됐다. 저는 수정이와 결혼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하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사위가 되는 것도 저한테는 큰 축복이에요. 그의 말에 수정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순이는 흐뭇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수는 울컥하며 말했다. 사실 나도 자네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좋았어. 왠지 우리 아들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 진혁의 얼굴은 더없이 밝아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 깊숙이 묻어둔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입양아입니다.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제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고 곧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정수는 진혁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치고 있었다. 혹시 미안하지만 아버지 성함을 물어봐도 되겠나? 정수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진혁은 뜻밖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정중히 대답했다. 김수철입니다. 그 순간 정수의 몸이 크게 흔들렸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덜컥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김수철이라고? 순이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게?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진혁에게 다시 물었다. 그럼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몇 년도지? 진혁은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1995년입니다. 탁! 정수의 손에서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눈이 커지더니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1995년. 그 해는 정수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해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해였다. 세상에, 이럴 수가. 정수의 두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혁과 지숙, 수정, 순이 모두 그 광경에 얼어붙었다. 여보,
대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순이가 다급히 남편의 어깨를 잡았다. 정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하염없이 울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이 아이가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1991년 겨울, 거대한 한방눈이 거리를 뒤덮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은 낡은 빌라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고 방 안은 냉기가 가득했다. 정수는 낡은 담요를 어깨에 걸친 채 작은 책상 앞에 웅크려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 강제 집행 예고라고 적힌 우편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숫자는 감당할 수 없는 빚 규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도저히 못 갚아. 이제 끝이야. 그러나 빚보다도 더 그를 옥죄던 건 아내 지숙이 떠났다는 사실이었다. 사랑하는 여자가 등을 돌리고 떠난 뒤 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정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책상에 엎드렸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끔찍한 선택을 떠올렸다. 차라리 끝내자.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하려던 순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정수는 화들짝 놀라 얼어붙었다. 빚쟁이들이 또 찾아온 건가? 숨을 죽이고 문을 바라보았다. 한정수 씨 계십니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칠고 위협적인 빚쟁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였다. 정수는 조심스레 문틈으로 복도를 엿봤다. 그곳에는 깔끔한 회색 코트를 입은 3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손에는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김수철이라고 합니다. 그는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대한건설 대표이사 김수철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다. 정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수철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그의 심장을 죄어오고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다. 김수철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혹시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복도에서 얘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김수철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정수는 다시 한번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다. 남루한 방과 초라한 옷차림, 그리고 고개 숙인 자신. 그 앞에서 빛나는 남자의 모습은 더욱 대비되어 보였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바닥 틈새로 스며드는 겨울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방. 책상 위에는 독촉장과 강제 집행 예고서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정수는 그 초라한 풍경이 부끄러워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러나 김수철은 전혀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다. 오히려 방 안의 유일한 의자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사실 한정수 씨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묘하게 신뢰를 주었다. 저에 대해요. 정수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네. 예전에 운영하시던 명도건설에서의 실적 말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건설업계에서 선구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여주셨다고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명도건설 이름만 들어도 피하고 싶던 단어였다. 완전히 무너진 과거, 아픈 흉터였다. 김수철은 가죽 서류 가방을 열어 몇 장의 문서를 꺼내며 조용히 말했다. 비록 지금은 상황이 어렵지만 저는 한정수 씨의 실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러 온 겁니다. 정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안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수철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내밀었다. 제가 자금을 투자하고 정수 씨가 실무를 맡아 새로운 회사를 세우는 겁니다. 함께라면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정수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절망 끝에 몰려있던 자신에게 마치 구원의 손길이 내려온 듯했다. 정말 진심이십니까? 정수는 간절하면서도 불신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네, 진심입니다. 김수철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어 두꺼운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다. 우선 빚부터 정리하시죠. 제 파트너가 될 사람에게 빚은 약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양의 현금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몇 달 전만 해도 본 적 없는 거액이었다. 그는 결국 무너졌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엎드리듯 절하며 오열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이 되었고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김수철은 그런 정수를 잠시 바라보다가 복잡한 감정을 감추려는 듯 시선을 돌렸다. 미안합니다. 정수 씨. 사실 이건 제 의지가 아니에요.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모든 제안은 정태수의 지시였다. 김수철은 정태수에게 진 빚이 있었고 그 약점을 쥔 정태수는 그를 정수에게 보내 새로운 판을 짜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정태수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모든 걸 비밀로 하라고 엄격히 당부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정수의 삶은 눈부시게 달라졌다. 김수철과 함께 세운 대성건설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김수철의 자금과 인맥, 정수의 기술력과 성실함이 맞물려 시너지를 냈다. 1년도 되지 않아 회사는 강남 한복판의 20층 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겼고 직원 수도 수십 명을 넘어섰다. 정수는 전무이사 자리에 올랐고 김수철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이끌었다. 처음 몇 달은 철저히 비즈니스 관계였다. 김수철은 예의 바르고 깔끔했지만 사적인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정수도 그 선을 존중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기록적인 폭염의 어느 날 밤, 대형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 회사는 연일 야근 중이었다. 사무실에는 에어컨이 켜져 있었지만 직원들의 열기로 여전히 뜨거웠다. 정수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며 설계 도면을 수정하고 있었다. 김수철은 책상에 앉아 계약서를 검토 중이었다. 정수 씨.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톤의 목소리가 정수를 불렀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김수철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도 피로가 가득했고 차분했던 눈빛 속에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네, 사장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의 제안은 뜻밖이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습니다. 둘은 사무실 한 구석의 작은 휴게 공간으로 이동했다. 김수철은 직접 원두를 갈아내리기 시작했다. 고소한 커피 향이 사무실 가득 퍼졌다. 정수가 감탄하며 말했다. 사장님, 커피를 정말 잘 내리시네요. 김수철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내가 생전에 커피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정수는 순간 그의 표정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슬픔을 읽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말씀을. 정수가 황급히 사과하려 했지만 김수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좋네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사실 저도 혼자가 됐습니다. 정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얼마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결국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가에는 슬픔이 번졌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수는 그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지만 그 역시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김수철은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부가 도와주긴 하지만 제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고독과 책임감이 묻어 있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남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깊은 상처를 공유하는 동지 같았다. 정수도 결국 술잔을 내려놓으며 마음 깊숙한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떠났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마다 눌러왔던 감정이 배어 있었다. 김수철은 잠시 말을 잃었다. 눈앞의 정수가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상처를 털어놓았다. 정수는 무너졌던 지난날을, 김수철은 아내를 잃은 고통을. 밤새 이어진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단순한 동업자를 넘어 형제 같은 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형님, 정수는 2살 위인 김수철을 그렇게 불렀다. 그날 아내가 떠난 뒤 전 사실 자살하려 했어요. 근데 형님이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형님은 제 은인입니다. 평생 은혜 갚으며 살 겁니다. 김수철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은 무거웠다. 자신이 정태수의 지시에 의해 정수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정수야, 너도 빨리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지. 아이가 주는 행복을 너도 느껴야 해. 내 마음이 정리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 보겠습니다. 정수는 일부러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웃음을 지었다. 형님, 제가 딸 낳으면 형님 아들이랑 결혼시키는 건 어때요? 그 말에 김수철은 따뜻한 눈길로 정수를 바라보며 잔잔히 웃었다. 그래, 그날이 오면 참 좋겠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강변의 가을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었다. 강물 위로 반짝이는 달빛처럼 그들의 웃음은 잠시 세상의 무게를 잊게 해주었다. 며칠 뒤 어느 날이었다. 김수철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정수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표정이 평소보다 밝았다. 정수야,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에 부산으로 출장 가는데 같이 가자. 부산요. 김수철은 눈빛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큰 프로젝트 건이야. 부산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 계약만 따내면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어. 정수의 눈도 동시에 빛났다. 그럼 당연히 가야죠. 일주일 뒤 두 사람은 부산에 도착했다. 이틀 동안 이어진 치열한 프레젠테이션과 협상, 수십 장의 도면과 수많은 밤샘 작업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축하드립니다. 대도건설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시 관계자의 말이 끝나자 정수와 김수철은 동시에 일어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두 사람은 호텔바에 앉아 축배를 들었다. 형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정수야. 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다.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성공의 기쁨이 두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채웠다. 그때 김수철이 제안했다. 내일 바로 서울로 올라가지 말고 하루 더 쉬었다 가자.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정수는 활짝 웃었다. 좋습니다, 형님. 뭐 할까요? 김수철이 창밖을 가리켰다. 등산 어때? 근처에 금정산이 있어.
가을 단풍이 장관이라더군. 등산이라 좋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등산복 차림으로 금정산을 올랐다. 푸른 하늘 아래 붉고 노란 단풍이 산길을 수놓았다. 형님, 정말 아름답네요. 정수가 감탄했다. 그러게 말이다. 이제 좀 살맛 나지 않냐? 김수철도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두 사람은 도시락을 나눠 먹고 사진을 찍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다. 한동안 사업에 치여 잊고 있던 평화였다. 그러나 오후가 되어 하산을 시작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 내려가는 길이 늦어져 해가 이미 기울고 있었다. 산길은 점점 어두워지고 바람은 차갑게 불기 시작했다. 정수는 이마에 땀을 훔치며 말했다. 형님, 어두워지네요. 서둘러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산의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었다. 저 멀리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발밑에서 부스럭거리는 낙엽. 금정산의 가을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조심해서 내려가자, 정수야. 네, 형님. 두 사람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길을 더듬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바람은 차갑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그 소리가 마치 산이 내는 경고음처럼 들려왔다. 정수가 앞서 조심스럽게 내려가던 순간이었다. 발밑에서 돌멩이가 굴러 떨어졌다. 순간 균형을 잃은 정수의 몸이 절벽 쪽으로 기울어졌다. 정수야, 김수철이 반사적으로 달려들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간발의 차이였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수는 그대로 어둠 속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것이다. 형님, 정수는 절벽에 매달린 채 숨을 몰아쉬며 수철을 올려다봤다. 버텨. 절대 놓지 마. 김수철의 팔뚝은 잔뜩 긴장해 붉게 달아올랐고 굵은 핏줄이 도드라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정수를 위로 끌어올렸다. 형님, 놓으세요. 이러다 형님까지. 헛소리 하지 마. 끝까지 버틸 거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정수의 몸이 절벽 위로 올라왔다. 드디어 손끝이 바위에 닿았다. 정수는 남은 힘을 짜내 바위를 붙잡고 기어 올라왔다. 하지만 그 순간 김수철의 균형이 무너졌다. 그의 몸이 뒤로 휘청거리더니 절벽 아래로 기울었다. 형님, 정수가 손을 뻗었지만 손끝은 허공만 가를 뿐이었다. 김수철은 간신히 절벽에 돌출된 바위를 붙잡았다. 그러나 바위는 삐걱대며 금이 갔고 흙과 자갈이 흩날리며 떨어졌다. 안 돼. 제발 버텨요. 정수는 자신의 상의를 벗어 던졌다. 그러나 옷은 허공을 헤매다 바람에 휘날려 사라졌다. 김수철은 한 손으로 바위를 붙잡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럼에도 그의 눈에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정수야,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을 이었다. 그동안 고마웠다. 형님, 안 돼요. 버티세요. 정수의 절규가 절벽에 메아리 쳤다. 김수철은 잠시 정수를 바라보다가 간절하게 부탁했다. 내 아들을 부탁한다. 형님, 그러나 이미 그의 손을 붙잡고 있던 바위가 부서져 내렸다. 김수철의 몸은 그대로 어둠 속으로 떨어져 갔다. 정수야, 미안하다. 메아리처럼 울린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정수는 절벽 끝에 매달린 채 손을 떨며 울부짖었다. 형님, 안 돼. 그 순간 정수 역시 발을 헛디뎠다. 경사진 바위면을 굴러 내려가던 그는 머리를 바위에 세게 부딪혔다. 아카. 시야가 하얗게 번쩍이며 모든 것이 끊어졌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정수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눈을 떴다. 머리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온몸이 쑤셨다. 천장이 낯설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다. 정신 차리셨군요. 정수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저와 함께 온 김수철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는 잠시 눈을 피했다. 그의 표정만으로도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수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안 돼. 그는 의료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병원을 뛰쳐나갔다. 머리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곧장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차창 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서울에 도착하자 곧장 김수철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창문마다 먼지가 내려앉았고 대문은 자물쇠로 굳게 채워져 있었다. 정수는 차가운 대문에 손을 대고 무너져 내렸다. 형님, 그의 울음소리는 쓸쓸한 골목에 메아리칠 뿐이었다. 가정부도 사라졌고 아이도 보이지 않았다. 집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은 듯 적막했고 정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절규했다. 형님, 죄송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의 울음은 텅 빈 골목에 메아리쳤다. 그 후 정수는 미친 듯이 김수철의 아들을 찾아 헤맸다. 지인을 수소문하고 보육원 명부를 뒤지고 남은 인맥까지 총동원했지만 어디에도 흔적은 없었다. 아이의 행방은 바람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는 수소문 끝에 김수철의 묘지를 찾았다. 이끼 낀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형님 약속을 못 지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아들을 끝내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흙바닥이 젖어들었다. 그 무렵 서울의 한 작은 교회, 조용히 울리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와 함께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은 하나둘 교회를 빠져나갔다. 그러나 맨 뒷줄 구석자리에 앉은 지숙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왼쪽 볼에 옅게 남은 멍 자국, 갈라진 입술 끝, 그리고 깊게 팬 눈빛 속 두려움. 정태수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지 몇 주가 흘렀지만 몸과 마음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숙은 고개를 들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집사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지숙은 힘없이 대답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교회 봉사활동에 함께해 보시는 게 어때요? 마음이 아픈 분들이 다른 일을 돕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숙은 잠시 망설였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부담 갖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마음이 준비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집사님의 따뜻한 미소가 지숙의 마음에 작은 불빛을 켜주었다. 세월이 흘렀다. 지숙은 매주 예배에 참석하며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다.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풀리며 마음 한편에 새로운 숨결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게시판에 붙은 공지가 눈에 들어왔다. 크리스마스 보육원 봉사자 모집. 지숙은 오랫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다. 망설임 끝에 마음속 결심이 생겼다.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가 끝난 오후 지숙은 용기를 내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보육원은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이 봉사자들을 환하게 맞이했다. 아이들은 약 20명. 봉사자들이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풍선과 케이크, 반짝이는 장식으로 꾸며진 방은
금세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그러나 한 아이만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 먼저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지숙의 눈길이 계속 그 아이에게 머물렀다. 왜인지 모르게 그 아이의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가 겹쳐 보였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를 고립시킨 모습. 지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안녕. 나는 지숙 이모야. 너 이름이 뭐니? 진혁. 아이는 짧게 대답하며 커다란 눈으로 지숙을 가만히 관찰했다. 배고프니? 이모가 케이크 갖고 왔는데 같이 먹어볼래? 지숙은 접시에 작은 케이크 조각을 담아 아이 앞에 놓았다. 아이는 망설이다가 작은 손으로 포크를 들어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 순간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다. 맛있지? 나도 어릴 때 케이크 참 좋아했거든. 지숙이 부드럽게 말을 건네자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숙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캐럴 시간이 되자 지숙은 조심스레 진혁을 무릎에 앉혔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는 곧 조용히 몸을 기대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흘러나오는 캐럴 속에서 지숙은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그때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 작고 여린 음성이었지만 지숙의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울림으로 들렸다. 그리고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지숙의 허리를 꽉 끌어안았다. 그 순간 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지숙은 진혁의 손을 잡고 현관까지 함께 걸었다. 이모, 또 올 거야? 아이의 간절한 눈빛. 지숙은 가슴이 미어졌다. 그럼 이모가 꼭 올게. 약속할게. 그날 이후 지숙은 매주 보육원을 찾았다. 진혁은 지숙이 오는 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품에 안겼다. 작은 몸으로 안겨오는 그 따뜻함은 지숙의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었다. 몇 개월이 흘렀다. 지숙은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내렸다. 진혁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진혁을 입양하기로 결심한 순간 지숙은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법원 앞을 걸어 나왔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한 진혁은 지숙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단 한마디. 지숙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상처투성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순간이었다. 그날부터 지숙은 낮에는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밤에는 진혁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가정을 꾸려갔다. 부족했지만 행복했고 진혁은 그녀의 사랑 속에서 밝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났다.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고급 한정식 집의 은은한 조명이 정수의 굳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가 수철 형님의 아들이었구나.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숟가락을 들던 손들이 모두 멈췄고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장인어른, 무슨 말씀이신지. 진혁이 조심스레 물었다. 정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수철 형님은 내 은인이었어. 날 구하려다 돌아가신 분이지.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부탁하셨다. 아들을 부탁한다고.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너였구나. 정수의 눈가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진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창백해졌다. 그럼 제가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혁의 어깨를 두 손으로 꼭 잡았다. 네가 이렇게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네가 있어.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다. 그 말에 진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오랫동안 이어져 온 운명의 끈이 드디어 서로를 단단히 묶어낸 듯했다. 정수는 눈물을 훔친 뒤 지숙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두 손을 조심스레 감싸쥐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혁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그리고 제 은혜를 이렇게 갚게 해주셔서, 목소리가 점점 떨리며 끊겼다. 당신은 내 인생의 은인입니다. 지숙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이렇게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된 게. 순이가 옆에서 흐느끼며 말했다. 결국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되는군요. 이 모든 게 다 운명이었네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가 뜨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우린 이렇게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거야. 운명은 피할 수 없지. 상견례 자리는 이제 전혀 다른 색깔로 변해 있었다. 차갑고 날선 분위기는 사라지고 감사와 화해가 녹아든 따뜻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그리고 몇 달 후, 따뜻한 4월, 벚꽃이 만개한 날, 드디어 진혁과 수정의 결혼식이 열렸다. 웨딩홀 입구는 하얀 벚꽃 장식과 축복의 인파로 가득했고, 신랑 진혁은 단정한 예복 차림으로 입장하며 긴장된 얼굴 속에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이제 양가 어머니들의 입장 순서. 뒤편에서 대기하던 순이가 지숙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지숙 씨, 저희 남편을 구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숙은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저 정말 행복해요. 두 여인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결혼식장 안 두 집안의 가족과 하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신랑 신부의 눈물이 섞인 미소와 함께 성대한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그 포옹 속에는 앞으로 남은 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웨딩홀 문이 열리며 수정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수줍은 듯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그 얼굴 위에는 분명한 행복이 번져 있었다. 그 곁에는 든든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걸어 들어오는 정수가 있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메웠다. 정수는 신부를 단상 위까지 안내한 뒤 진혁 앞에 섰다. 그리고 수정의 손을 진혁에게 건네며 낮게 그러나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혁아,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고맙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잘 보필해줘서 고맙다. 그 말에 진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뒤쪽에 서 있던 지숙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흐느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진혁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두 집안은 하나의 가족이 되었고 사랑은 모든 상처를 덮어주었으며 용서는 지난 세월의 원망을 씻어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맑은 오후 정수가 운전하는 검은색 승용차가 경기도 외곽의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지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뒷좌석의 진혁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40분가량 달린 후 차는 언덕 위 작은 공동묘지 입구에 멈췄다. 여기가 진혁이 숨죽이며 중얼거렸다. 정수는 묵묵히 차에서 내려 앞장섰다. 지숙과 진혁이 조용히 뒤를 따랐다. 언덕 중턱에 이르자 정수가 발걸음을 멈췄다. 그 앞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묘비 하나가 놓여 있었다. 김수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진혁은 숨이 막히듯 가슴이 저려왔다. 지숙도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모았다. 정수는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형님 미안합니다. 그동안 찾아올 면목이 없었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잠시 후 정수는 옆에 진혁을 바라보았다. 형님 보이십니까? 당신 아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따뜻하고 바른 아이로 제가 농담처럼 말했었죠. 나중에 제 딸과 형님 아들을 결혼시키자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운명처럼요. 진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엎드렸다. 아버지 저를 낳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어깨는 어린아이처럼 떨렸다. 지숙도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김수철 씨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이 아이의 엄마로 살아온 걸 후회한 적 없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묘비 앞에 앉아 말없이 바람과 함께 묵념을 이어갔다. 언덕 위 나무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머리칼을 스쳐갔다. 그날의 침묵은 곧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 갔다. 시간은 다시 흘러 계절은 여름을 지나 가을로 바뀌었다. 어느 주말 오후 정수와 순이가 지숙의 작은 빌라를 찾았다. 거실로 들어서자 지숙이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금방 차 끓여올게요. 아니에요. 사돈. 정수가 손을 내저으며 잠시 머뭇거리다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속에는 부동산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다. 사실 아내와 오래 고민했습니다. 원래 딸 결혼하면 같이 살려고 준비한 집이 있었는데요. 바로 옆 동에 비슷한 평수 집이 나왔길래 사버렸습니다. 지숙은 깜짝 놀라 두 사람을 바라봤다. 순이가 따뜻한 눈빛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요. 같이 지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외롭지 않게 노년을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진혁이와 수정이가 놀러 올 때도 더 편할 거고, 나중에 손주가 생기면 함께 돌보면 되죠. 사돈, 은인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순이가 지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자격이라니요. 우린 이제 한 가족이에요. 결국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한 동네, 두 집에서 지내며 매일을 가족처럼 살았다. 몇 달 뒤 진혁과 수정이 환한 얼굴로 찾아왔다.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그 말에 세 사람은 동시에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다. 그리고 몇 달 뒤 태어난 건강한 사내 아이. 이름은 수호였다.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 지숙은 눈물이 쏟아졌다. 정수도 순이도 같은 마음이었다. 수호야, 내가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지금도 정수와 순이 그리고 지숙은 함께 노년을 보내고 있다. 아침이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저녁이면 번갈아 식사를 함께하며 웃음을 나눈다. 주말이면 공원 산책을 하거나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듣기도 한다. 무엇보다 손자 수호가 뛰어놀 때면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찬다. 모든 상처는 치유되었고 모든 원망은 용서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상처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겠지요. 여러분은 이 가족의 선택과 화해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소중한 생각과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울림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금기의 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